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지세법 제2강 1장 3조부터 1장 8조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1장은 총칙이었고요. 3조는 납세 의무자, 8조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자, 그러면 3조부터 8조까지 오늘 빠르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3조 납세 의무자 빠르게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인은 개인이고 법인은 법인인데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뭘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그 외의 단체를 말합니다. 그 외의 단체는 이 법의 단체이면서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그 밖의 단체라는 단체는 그 국세기본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법인으로 의제해서 법인으로 보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중 국세기본법 배울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도록 합시다. 여기는 부가가치세법이니까 좀 더 부가가치세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할게요. 자, 1항 사업자, 2항 재화를 수입하는 자. 1항이 아니고 1호였죠? 2호. 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를 빼놓고 거의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사업자의 정의에 대해서 기억하신 학생이 있으면 손 들고 발표해보세요. 맞추는 학생한테는 제가 끝나고 사탕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요. 그래, 너 한번 발표해봐. 네, 발표해보겠습니다. 사업자,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자. 잘했어. 끝나고 따라오면 사탕 줄게. 달기맛 사탕. 자, 그런데 저 학생이 잘했는데 좀 늦었어요. 뭐가 늦었냐? 사업자라는 개념은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업자, 툭 하고 치면은 탁 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 저한테 한번 사업자가 뭔지 물어보세요. 네. 선생님 사업자가 뭐죠? 네. 사업 목적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장 독립적으로 제한 또는 용역 공급하는 자. 이 정도 스피드, 빛의 스피드, 마하 스피드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보시죠. 사업 목적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장 독립적으로 제한 또는 용역 공급하는 자. 자, 사업자 다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시작. 사업 목적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장 독립적으로 제한 또는 용역 공급하는 자. 좋았어요. 자, 두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구나. 자, 그런데 공부를 좀 해봤던 학생이라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개 생길 겁니다. 뭐냐? 재화와 항상 같이 붙어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죠. 바로 용역이라고 하는데요. 왜 용역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납세 의무를 부과하지 않나?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화는 세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입하는 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에 반해 용역은 그 실체가 쉽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가 아니고 그냥 파악이 안 되지. 이거 세관에서는. 그러니까 용역을 수입하는 자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대리납부 제도를 적용합니다. 52조에서 나오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52조에서 나오고 대리납부 제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대리납부 한다. 그러면 납부하니까 얘도 납세 의무자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귀여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 왜 납세 의무자가 아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법에서 납세자는 빨간색 안 돼. 납세 의무자 다 죽으면 안 돼. 자, 납세자는 그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납세자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집이 있어요. 자, 하나는 납세 의무자고요. 그 반대쪽은 납세자긴 하지만 납세 의무자는 아니다. 납세자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자, 마치 그 I'm so sorry but I love you 이거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납세자 납세 의무자 no.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 납세 의무자 X의 차이가 뭐냐?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납세자를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납세자는 맞아요. 납세자도 과세관청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로부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 징수하여서 과세관청에다가 납부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르게 되고요. 자, 3조 납세 의무자는 3조에서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수입하는 자는 대리납부. 그러니까 여기 칸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3조에서는 용역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암기를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재화. 자, 첫 번째 뭐였죠? 네, 사업자였죠. 사업자. 자, 두 번째 뭔지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자, 재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자, 1호 사업자, 2호 재화를 수입하는 자. 오케이. 기억하셨죠? 자, 3주 2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이게 하는 게. 자, 좀 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탁관료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탁탁 쳐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신탁이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탁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졸라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잠시 빠르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탁자가 나오고요. 수탁자가 나옵니다. 특정의 재산이 나오고 수익자,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필요한 행위. 자, 위탁자, 수탁자, 특정의 재산 믿고 특정의 재산을 맡겨요. 건물을 맡겨요. 그러면은 일정한 수탁자로 하여금, 자, 수탁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막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행위를 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얘는 신탁을 했고 여기 있고, 그럼 그 위탁받은 수탁자는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수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이익을 나누어 주고요. 수탁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수익자를 위탁자 본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익이라는 것은 위탁자 본인에게 돌아올 것이고요. 대충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대충 설명을 해봤고요. 그럼 돌아가서 다시 부가가치세법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여러가지 복잡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빠르게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갈게요. 부가가치세 등 체납한 3조에 따른 납세 의무자, 3조 아까 배웠죠? 납세 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징수 부족액 발생하면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가 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림으로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납세 의무자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납세 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어요. 일단 납세 의무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체납처분비를 체납했어요. 과세관청에 체납했어요. 얼마? 500원을 체납했는데 다른 예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체납에 국세 충당했더니 300원만큼 체납 처분을 해서 200원만큼은 충당을 했으나 300원만큼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했죠. 그때 그런데 잘 찾아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신탁에 대해서 배울 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건물을 이제 신탁했었죠. 그 케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얘 이제 300원만큼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여기만큼 손해를 보게 되죠. 국고가 세수가 누출되게 되고 국고에 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더니 이 납세 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신탁재산이 있었느냐? 납세 의무자에게 건물이 있었죠. 얘는 이제 위탁자고요. 수탁자 제3인 이익자가 있었겠죠. 수익자. 자,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이 건물도 부가가치세 체납했던 걸 충당될까봐 수탁자에게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이 수탁자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본인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자를 본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이죠. 수익자 본인. 자, 이런 상황에서 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조가 생겨났고요. 제3조의 2. 자, 신탁재산으로서 이것이 신탁재산이죠. 산으로서 수탁자는 이 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에 부족해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00원. 이 건물은 1000원짜리 건물이었고요. 수탁자는 호텔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이거를 신탁했죠. 호텔. 너희 건물 줄 테니까 호텔로 써. 허투루 쓰지 말고 호텔로 써가지고 수익이 나면 나한테 분배하고 수수료를 너에게 줄게. 자, 근데 어떤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자, 1호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상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상금으로 한정한다. 으로써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호 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이 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여서 납부액을 강제로 징수한 행정처분이고요.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부대 비용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탁자는 이 300원에 대해서 이 신탁재산으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입니다. 물론
이 징수 부족한 300원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을 호텔로 이용해서 벌어들인 공급대가, 즉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가치세액인데, 이 부가가치세가 여기 관련되어서 발생한 경우에만 신탁재산으로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00원을 다른 데에서 무슨 자동차 판매 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다. 그렇게 되면은 이 건물로 이 부가가치세를 물적 납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죠.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가 신탁 설정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법정기일이라고 할게요. 법정기일.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정기일이 먼저 도래했어요, 여기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신탁 설정기일이 도래했다. 이 경우는 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가? 어라, 이렇게. 이 경우는 왜 제3조 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법정기일이라는 게 뭐냐면 물적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는 날입니다. 한번 빠르게 알아보고 올까요? 여기 있죠?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이거 읽을 필요 없고 납부통지서 발송일 보이시나요? 여기 납부통지서 발송일. 그러니까 이 52조, 그러니까 여기 52조 2의 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이날이 여기서 말하는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고요. 52조 2의 제1항에 따른 52조 제2의 1항이 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52조 제2의 1항,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 등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고지하는 납부통지서, 이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적인 법정기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그 수탁자에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탁이 설정되어야지 위탁자와 수탁자라는 법적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것이지, 신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을 설정하기 전에는 법정기일이라는 것이 도래할 수가 없습니다. 신탁을 설정할 때 그때 비로소 위탁자, 수탁자라는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법정기일이라는 것이 이 수탁자에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는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정기일이 신탁 설정일보다 뒤에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 3조의 2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를 마치고요. 자, 그 다음 4조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자, 1호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 사업자, 재화, 용료의 공급. 항상 세트입니다. 실과 바늘, a needle and a thread. 자, 그리고 두 번째, 재화의 수입. 왜 용역의 수입 안 되는지 위에서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기습 퀴즈. 자, 사업자의 정의 암기하고 있는 사람 손 들고 말하면 수업 끝나고 오시면 사탕 드릴게요. 네, 딸기맛 사탕 드릴게요. 네, 사업자. 네, 선생님 저요. 자, 해보세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잘했어요. 오시면 사탕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말하면 제가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선생님 저요. 말해보세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성 도리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자. 너 아이스크림 줄게. 잘했어. 자, 여러분들도 사업자 물어보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말할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재화의 수입.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법조문이라는 게 매우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빠져나갈 틈새가 없어요. 그냥 보세요. 연결이 되어 있죠. 어떻게? 자, 납세 의무자, 사업자, 과세 대상. 사업자가 뭐 하는 거?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할 때. 자, 두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뭐 할 때? 재화를 수입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납세 의무자가 과세 대상 행위를 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안 중요한 거는. 자, 5조 과세 기간입니다. 네, 참 이게 쉬우면서도 쉽지 않고 쉽지 않으면서도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과세 기간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자, 읽어볼게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다음과 호와 같다. 자, 1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네, 간이과세자는 뒤에서 또 배우게 될 거고, 일단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이래요. 자, 1년이 이렇게 생겼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그리고 또 일반 과세자 경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다. 간이과세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과세 기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에 반해서 일반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각각 과세 기간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저 뒤쪽에서 배우게 될 건데, 간이과세자는 1영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느리네. 또 빠른 것 같아. 자,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무슨 말이냐? 신규로 사업을 해요. 아까 봤듯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1기고 12월 31일. 자, 만약에 사업을 언제 시작했냐? 이때 시작했어. 이때. 만약에 사업을 이때 시작했어요. 사업 개시일이 되고요. 과세기간의 종료일, 1기의 종료일 언제죠? 6월 31일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여기까지로 과세기간이 정해진다. 이 말이고, 만약에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신청한 날 사업 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만약에 이때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때라고 해요. 그런데 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이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과세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과세기간으로 하고, 또다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자, 만약에 사업자가 폐업을 합니다. 잘하다가 망할 수도 있죠. 자, 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망했어. 이때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됐어?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폐업하면 끝난 거잖아. 과세고 뭐고 없어. 끝났어.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자, 사항 1항 1호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제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매우 긴데 이 말입니다. 자, 일반에서 간이로 가는 경우, 간이에서 일반으로 가는 경우 1영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미달했어요. 일반 과세자였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4,800만원 미달한 신고를 이쯤 해요. 1월 25일쯤. 근데 신고를 이때 하는데 이때부터 곧바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기에다 확정신고를 하고 1영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에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기는 갑자기 변경할 수가 없어. 이때쯤에 깨달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를 과세 기간으로 한다. 자, 반대의 경우 간이었는데 간이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여기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했더니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달하지 아니하고 4,800만원 이상이 되었어. 근데 그 사실을 이쯤에 안단 말이야. 그 전에 몰라. 그러면은 이쪽에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일반 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간이가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포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70조는 간이과세 포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잠시만요. 자, 간이가세를 포기했어요. 간이가세를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포기하기 전달, 포기를 원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포기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포기 신고했어. 그러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가세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월 31일까지 간이가세제 포기 규정을 신고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는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5항 1호를 읽어볼게요.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월 1일이겠죠? 1월 1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신고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 5월 31일까지 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간이과세자. 자, 2호 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일 6월 1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른 색깔로 해보자.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저희는 이제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3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조 납세지, 납세 플러스 지, 납세하는 땅, 돈 내는데 이 말입니다. 자, 1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납세를 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으면 강남세무서에 납세를 하고, 사업장이 창원에 있으면 창원세무서에 납세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 납세를 하거나, 사업장이 광주에 있는데 텍사스에 있는 세무서에 납세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자, 2항 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파는 이동장소, 푸드트럭은 그러면 사업장이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사업장의 범위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업의 사업장, 제조업의 사업장, 뭐의 사업장, 이렇게 자세한 것들은 이렇게 시행령으로 위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어서 3항 사업자가 2항에 따른 사업장을 주지 아니하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안 두고 그러면 납세를 안 하냐? 아니다. 사업장을 안 둔다? 자, 너희 집에서 내라. 집으로 쫓아간다.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자, 사업장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8조 3항 부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뭔 말이냐고? 이런 말이다. 자, 사업자 단위 과세한다. 사업장이 많아. 여러 가지 있어. 그런데 이 사업자들을 한데 모아서 사업자 단위로 과세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8조 3항에서 자세히 배우겠고,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이들을 합해서 사업자 단위로 과세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자, 한번 잠시만 이게 뭐 대충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자,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 신청서가 있어요. 기존 사업자용이고 사업자 단위 과세. 자, 여기 신청할 때 사업장 소재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여기 주된 사업장 소재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들은 납세지에 사업장 소재지 할 때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가? 1호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요. 2호 임시사업장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잠깐 보고 넘어가면은, 하치장이라고 이렇게 설치를 신고할 수 있어요.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임시사업장, 여기 보이는 임시사업장도 개설을 신고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폐쇄 신고서도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납세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합니다. 조금만 이 6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죠. 재화를 수입을 해요.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을 합니다. 국경입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이 있죠. 여기 세관에다가 수입했어요 하고 수입을 신고합니다. 그럼 세관이 소재하는 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지가 이곳이 되는 거죠. 네, 그럼 7조 과세 관할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6조 1항부터 5항까지 규정, 6조 1항부터 5항까지 규정. 납세지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고요. 6항 재화를 수입하는 자, 어디서 한다고 했죠? 네. 6조 6항에 따른 납세지 어디죠?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를 한다. 네, 이렇게 됐고, 8조, 오늘 마지막 8조 드디어 끝이죠. 사업자 등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조 사업자 등록. 자, 한번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내용이 무지하게 많아서 필요 없는 내용도 꽤나, 수업 목적상 필요 없는 내용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2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can이 아니고 must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내용이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어딨나? 과세기관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봤었죠? 그 내용입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는 데는 여기인데 사업자 등록을 이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업 개시하기 이전에 구입하는 여러가지 과세사업 관련된 그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죠.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자, 두 번째 2항.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랬는데 다른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다가 사업장을 열면서 부산에 있는 세무서장한테 신청할 수도 있고요. 부산에 사업장을 열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강릉이나 창원에 있는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에 사업장을 열면서 저기 광저우에 있는 세무서장이나 워싱턴에 있는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은 국내에 한정해서를 말합니다. 자,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장은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로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자, 잠시 사업자 단위 볼까요?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 신청서. 상호 법인명을 적고요. 대표자 적고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적고 그 아래 종된 사업장들을 적습니다. 그러면 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네? 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한다. 여기 있죠.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항.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일 이내인데 이것도 한도가 있죠. 어떻게 하냐? 한도가 어떻게 되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여기가 이 친구가 사업을 이제 원래 사업을 하고 있었고 새로운 친구가 뭐 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다 지워졌네.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오픈을 한 경우에 잘하고 있었고 새로 오픈했어. 12월 25일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래 하던 애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20일 이내야. 20일. 근데 20일 지나면은 언제가 되냐? 뭐 1월 며칠이 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죠.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12월 2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기고요. 2기 종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2기 신고할 때 주사업장으로 총괄해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20일 동안 기간을 준다 해도 이 안에는 신고를 해라. 그래야지 여기부터 적용을 받아가지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에 따라 신청을 1항부터 여기 1항부터 5항까지 신청을 받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 3항부터 5항까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이죠. 왜냐면은 사업자 단위 과세 관련됐으니까. 그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보이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좀 내려서 7항부터 보겠습니다. 자, 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장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 단서 볼까요? 1항 단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자 또한 같다. 이렇게 되면은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이건 신청서고 등록증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에 따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정정할 사항 여기 봐 변하는 내용들을 작성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등등 뭐 바뀌면 여기 적어서 내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 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6항 사업자 등록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자, 무섭죠? 자, 8항 1호 폐업한 경우 폐업했으면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자, 폐업. 자, 1항 단서 많이 봐서 이제 외우겠죠?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기 아니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 개시 이전 사업자 등록 신청한 자는 신청하지 아니하게 되면 변경 또는 등록 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사항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 위에서 봤던 1항부터 10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사항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자, 좀 깔끔하게 마지막에 조금만 정리를 하고 마쳐보자면, 각종 요건에 해당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들은 사업자 단위든
이게 뭐 사업자 단위든 아니면 뭐 사업장 단위든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에 얘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가로 갑자기 했다. 얘도 같이 하겠다. 그 사업장 단위로 하겠다. 얘도 20일 이내 해야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끝나기 전에. 그래야지 그 주사업적으로 한 번에 신고를 할 테니까. 이 경우 빼고 만약에 신고를 다 들어왔어. 20일 이내.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이 이걸 봤죠. 신고를 다 봤죠. 그러면 이제 신고를 받고, 그리고 만약에 한 개 더 있다. 그러니까 사업은 이때 시작하는데 사업 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증 신청해.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할까? 신청해. 그럼 이때도 된다. 이때도 되는데, 이때도 포함해서, 자, 이거 신청을 받았다. 신청이 들어왔다. 쭈룩 들어왔어. 그럼 얘가 이제 뭐로 하느냐? 이렇게 신청을 받았으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줘야 되고, 등록하고, 자,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발급을 해줘야 된다. 각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등록을 했어. 등록을 했으면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제가 그때 바로바로 신고를 바로바로 해줘야 되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폐업 사실이나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한 녀석들 꺼져버려서 좀 당황했네요. 다시 직권으로 다시 그릴게요. 직권으로 폐업한 녀석이나 사업 개시일 이전에 신청했지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사업 개시 이전 등록 신청했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어. 그럼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얘들한테 발급했던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시킨다. 무섭게 직권으로 말소시킨다. 그리고 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거를 줬던 거를 갱신해서 새로운 걸로 발급할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 제2강 사업 1장을 마치고요. 1장, 자, 오늘은 제3조 납세의무자부터 8조 사업자 등록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아무래도 강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한 개를 꼽으라면 이게 아닐까 싶어요. 뭐냐? 사업자의 정의. 이걸 꼭 외워봐요. 자, 사업자 정의. 자,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업목적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성 독립적으로 제한돈 용역 공급하는 자. 한 번 더. 사업목적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성 독립적으로 제한돈 용역 공급하는 자.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시작. 사업상 이런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시작. 사업목적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한돈 용역 공급하는 자. 틀렸으니까 3번 더 할게요. 시작. 사업목적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한돈 용역 공급하는 자. 사업목적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한돈 용역 공급하는 자. 사업목적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한돈 용역 공급하는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가 3강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